결혼 7년 차 신혼집 전세금도 자동차 할부금도 심지어 매번 떠나는 가족 여행 경비까지 전부 내 주머니에서 나왔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내가 예약한 제주도 4인용 스위트룸에 대해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이번에 도련님도 머리 좀 식히고 싶다는데 너희 부부가 정환이랑 같이 일반실 쓰고 도련님한테 큰 방 양보하면 안 되겠니? 비용. 당연히 내가 내야지. 형수인데. 나는 남편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는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엄마 말도 일리가 있네. 나는 웃었다. 그날 밤 나는 모든 예약을 취소했다. 다음 날 내가 취소한 건 여행뿐만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시댁에서 걸려온 전화만 135통. 하지만 아쉽게도 난 이미 발리로 향하는 비행기 아니었다. 그들이 썼어야 할 그 돈으로 말이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컴퓨터 화면 속 숫자들이 2개로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눈을 비비며 오른쪽 하단의 시계를 확인했다. 밤 10시 47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곰팡이가 핀 검은 천 같았고 드문드문 꺼지지 않은 사무실 불빛만이 매달려 있었다. 마포구의 이 오피스텔 건물, 텅 빈 층에서 내 책상 위에 스탠드 하나만이 홀로 빛나고 있었다. 찻잔 속의 물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한 모금 들이키자 서늘한 기운이 목을 타고 위장까지 내려가 경련을 일으켰다. 감사 보고서에 빼곡한 숫자들은 마치 검은 개미 떼가 기어다니는 것 같았다. 나는 중견 회계법인의 팀장이고 연봉은 7천만 원이다. 겉보기엔 꽤 그럴듯해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이 7천만 원이 어떻게 야금야금 뜯겨나갔는지는 오직 나만이 안다.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하며 화면이 밝아졌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기대감 때문이 아니었다. 공포 때문이었다. 마치 종소리를 들은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 반사적인 공포가 밀려왔다. 화면에 뜬 2글자, 어머니, 우리 엄마가 아니다. 그 여자다. 나는 그 2글자를 3초간 응시했다. 통화 버튼 위에서 엄지손가락이 머뭇거렸다. 손톱 거스러미가 일어나 있었지만 뜯어낼 여유조차 없었다. 사무실의 시스템 에어컨이 죽어가는 파리처럼 웅웅거리며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벨소리가 4번째 울렸을 때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은성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친근함이 묻어 있었다. 마치 축축한 손바닥이 내 입과 코를 틀어막는 것 같았다. 나는 이 말투가 끔찍하게 싫었다. 이 말투는 이런 뜻이다. 내가 지금부터 뭔가를 요구할 건데 넌 거절할 자격이 없어.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 목소리는 예에 바르고 절제되어 있었으며 직장인 특유의 거리감이 섞여 있었다. 7년 동안 나는 이런 목소리로 말하는 법을 완벽하게 익혔다. 별일은 아니고 그녀가 말꼬리를 늘렸다. 도련님이 요즘 통 기분이 안 좋아 보여서 말이야. 너도 알잖아.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취직도 안 돼서 힘들어하는 것. 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가죽이 갈라진 사무용 의자가 척추를 찔러왔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진짜 목적을 꺼내기를 기다렸다. 그래서 말인데 너희 이번 달 말에 제주도 놀러 가지? 도련님도 같이 가서 바람 좀 쐬게 하면 어떨까 해서. 넷이서 방 좀 좁게 같이 쓰면 되잖아? 4사람. 4명이 한 방을. 나와 정한 씨가 예약한 건 리조트의 오션뷰 스위트룸 2개였다. 성수기마다 만실이 되는 곳이라 2달 전부터 서둘러 예약했다. 내 신용카드로 극은 230만 원에는 왕복 항공권, 리조트 2박, 렌터카 비용, 그리고 몰래 추가한 촛불 디너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결혼 7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기획한 여행이었다. 비용은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뻔뻔해졌다. 내가 형수니까 도련님 좀 챙겨주는 게 도리 아니겠니? 휴대폰을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분노가 아니었다. 더 복잡한 감정이었다.
누군가 무딘 칼로 내 뼈를 조금씩 썰어내는 것 같았다. 아팠지만 너무나 당당하게 썰어대니 마치 내가 아파야 마땅한 사람인 것 같았다. 어머니, 그건 좀 됐다. 그렇게 알고 있을게. 그녀가 내 말을 잘랐다. 도련님 성격 좋은 거 알잖아. 귀찮게 안 할 거야. 참, 정한이한테 말해서 동생 비행기 표 끊으라고 해라. 너희 회사에 뭐 그런 거 있잖아, 마일리지?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통화 시간 1분 47초. 그녀는 단 1분 47초 만에 내가 2달 동안 공들여 준비한 여행을 백수 아들 뒤치다꺼리나 하는 공짜 가족 여행으로 바꿔버렸다. 사무실 에어컨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났다. 마치 실외기가 폭발할 것 같았다. 깜짝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다시 집어 들었을 때 내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추워서가 아니었다. 기가 막혀서였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1시 반이 넘어 있었다. 현관등은 꺼져 있었고 거실 TV에서 나오는 푸르스름한 불빛만이 번쩍이고 있었다. 하이힐을 벗자 발가락이 욱신거렸다. 3년 전에 산 구두는 밑창이 닳아 거의 구멍이 날 지경이었지만 나는 차마 새 구두를 사지 못했다. 나한테 쓰는 돈은 벌벌 떨면서 저 식구들에게 쓰는 돈은 펑펑 써댔다. 아니, 안 아까운 게 아니었다. 아까워할 엄두를 못 냈던 거다. 정한 씨는 소파에 누워 있었다. 휴대폰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목이 다 늘어난 희끄무레한 실내복을 입은 그는 내가 현관에 서서 쳐다보는데도 고개 한 번 들지 않았다. 왔어. 오늘 날씨가 어떠냐고 묻는 듯한 말투였다. 응, 나는 가방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유리 탁자 위에는 그가 마신 맥주 캔 자국이 동그랗게 남아 있었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 손뭉치가 꽉 낀 것 같았다. 결국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한 씨, 아까 어머니한테 전화 왔었어. 알아.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며 말했다. 나한테도 말하더라. 동욱이도 제주도 같이 데려가자고. 당신 생각은 어떤데? 그가 드디어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을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는 눈빛. 왜 이렇게 피곤하게 구느냐는 그 눈빛. 엄마 말도 일리가 있잖아. 그는 휴대폰을 배 위에 올려놓고 양손을 머리 뒤로 깍지 꼈다. 동욱이게, 지금 상황 안 좋잖아. 여자친구랑 깨지고 취직도 안 되고. 그냥 형수가 시동생 돕는 셈 치고 데려가자. 숟가락 하나 더 얻는 건데 뭐가 문제야? 숟가락 하나 더 얻는다. 숟가락 하나? 나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다. 내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나조차도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그럼 나는? 너는 뭐? 나 매일 밤 11시까지 야근하면서 모은 돈으로 가는 거야. 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제주도 호텔도 내가 예약했고, 비행기 표도 내가 끊었고, 렌터카도 내가 했어. 저녁 식사 예약까지 내가 다 했다고. 결혼 7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나를 위한 여행이었어. 내 자리를 그렇게 뺏겨야 해? 정한 씨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내가 이런 말투로 말하는 걸 제일 싫어했다. 그는 이걸 사람 숨막히게 쪼는 말투라고 불렀다. 너 왜 이렇게 쪼잔하게 굴어? 그가 몸을 일으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고작 여행 한 번 가지고 유세는? 여행이야 나중에 또 가면 되잖아. 동욱이 내 친동생이야. 걔 지금 힘든데 가족끼리 그 정도 배려도 못 해줘. 그럼 나에 대한 배려는 누가 해주는데? 내가 배려받을 게 뭐 있어? 너 돈 잘 벌잖아. 그 말이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다. 돈 잘 번다. 그래, 나 돈 잘 번다. 연봉 7천만 원, 월급 280만 원 받는 9급 공무원인 남편보다 2배 넘게 번다. 하지만 지난 7년 동안 내가 번 돈 중 나를 위해 쓴 돈이 얼마나 될까? 시댁 제사 비용, 내가 냈다. 도련님 공무원 학원비, 내가 냈다. 시아버지 골프 모임 회비, 내가 냈다. 시어머니 매달 드리는 용돈도 내가 냈다. 32평짜리 이 아파트 전세금 5억 중
내 결혼 전 저축과 친정 도움 합쳐서 4억 3천만 원을 냈다. 시댁에서 해준 건 고작 7천만 원의 시어머니는 그 7천만 원을 가지고 7년 내내 마치 엄청난 은혜라도 베푼 것처럼 생색을 냈다. 다시 한번 말해봐. 은혜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해졌다. 쪼잔하다고 했다. 정환 씨가 소파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들고 안방으로 향했다. 여자가 돼가지고 속이 좁아 터져서는 됐다. 나 피곤해서 잘 거니까 너 혼자 잘 생각해봐. 그가 안방으로 들어가고 문이 덜 닫힌 틈이 보였다. 나는 거실에 홀로 서서 그의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짧은 영상 소리를 들었다. 형님들, 구독과 좋아요 박아주세요. 하는 경박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냉장고가 웅웅거리며 돌아갔다. 마치 숨이 끊어지기 직전의 짐승처럼. 나는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톱 거스러미가 더 눈에 띄었다. 나는 다른 손으로 천천히 그것을 뜯어냈다. 피가 맺히며 쓰라렸지만 가슴속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정환 씨는 코를 골며 골아떨어졌고 뒤척이다 팔을 내 얼굴 위로 툭 던졌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의 팔은 묵직했고 나를 짓누르는 것만 같았다. 나는 눈을 뜨고 천장을 응시했다. 커튼 틈으로 바깥 가로등 불빛이 천장에 긴 흉터처럼 그어졌다. 새벽 3시, 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는 정환 씨가 누워있던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나는 불을 켜지 않고 창밖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다. 화면 불빛이 눈을 찔러 시큰거렸다. 나는 거래 내역을 아래로 내리며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다. 결혼 첫 해부터 시댁으로 흘러들어간 돈들이 마치 작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후벼 팠다. 2017년 3월 시댁 제사 비용 150만 원. 2017년 5월 도련님 생일 용돈 30만 원. 2017년 9월 시아버지 골프 회원권 연회비 580만 원. 2017년 12월 시어머니 품위 유지비 100만 원. 2018년 2월 도련님 공무원 학원비 1차 350만 원. 2018년 6월 시댁 냉장고 고장 교체 지원 기백 30만 원. 2018년 8월 도련님 학원비 2차 350만 원. 2018년 11월 시어머니 관절 주사 비용 80만 원. 2019년 1월 도련님 시험 낙방 위로금 50만 원. 2019년 3월 도련님 최신형 스마트폰 교체 150만 원. 손이 떨렸다. 점점 더 심하게 떨렸다. 2024년까지 7년치의 송금 기록이 화면에 빼곡했다. 그 돈을 보낼 때마다 들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형편 좀 낫잖아. 가족끼리 돕는 게 당연하지. 내가 만며느리인데 너희는 돈 잘 벌잖아. 나는 계산기를 켰다.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이 숫자가 거대한 바위가 되어 내 가슴을 짓눌렀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1억 2천만 원이면 서울 강북의 작은 오피스텔이라도 하나 살 수 있는 돈이다. 우리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드릴 수 있는 돈이다.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돈이다. 하지만 이 모든 돈은 저 식구들의 주머니로 빨려 들어갔다. 그 대가로 내가 얻은 건 무엇인가? 소파에 누워 슈퍼미나 보는 남편, 입만 열면 돈 달라는 시어머니, 30 넘도록 형수 등골 빼먹는 시동생. 나는 화면을 캡처하기 시작했다. 한 장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모든 송금 내역, 돈 달라는 문자 메시지, 빌려달라 해놓고 갚는다는 말 한마디 없는 뻔뻔한 카톡 대화 내용까지. 마지막 캡처를 끝냈을 때 시계는 새벽 4시 23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창밖에서 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유리를 긁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소파에 기대어 갤러리에 저장된 수십 장의 캡처본을 보며 헛웃음을 흘렸다. 즐거워서가 아니었다. 아, 그랬구나 하는 깨달음의 웃음이었다. 내 지난 7년은 그저 현금 인출기였다. 아니, 인출기보다 못했다. 인출기는 출금 한도라도 있지. 나에겐 거절할 권리조차 없었으니까. 나는 여행 예약 앱을 열었다.
예약 내역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제주도 왕복 항공권 2매, 호텔 2박, 렌터카 3일, 캔들라이트 디너 1회. 총 결제 금액 230만 원. 이 결제 수단, 내 신용카드. 내 손가락이 계약 취소 버튼 위에서 멈췄다. 동이 트고 있었다. 안방에서 정환 씨가 뒤척이는 소리와 함께 침대 스프링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버튼을 눌렀다. 시스템이 확인 메시지를 띄웠다. 정말로 예약을 취소하시겠습니까? 취소 후에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나는 확인을 눌렀다. 첫 번째 항공권 취소 완료. 두 번째 항공권 취소 완료. 호텔 취소 완료. 렌터카 취소 완료. 디너 취소 완료. 화면에 초록색 알림창이 떴다. 환불 금액은 영업일 기준 3일에서 5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나는 그 문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웃었다. 이번에는 진짜 웃음이 나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정환 씨보다 먼저 일어났다. 그는 여전히 입가에 침을 흘리며 자고 있었고 코 고는 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예전엔 자는 모습이 귀엽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 지금은 그저 역겨웠다. 나는 조용히 씻고 화장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 속 여자의 눈 밑에는 밤새 잠 못 이룬 흔적으로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컨실러로 가려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어차피 상관없었다. 현관을 나서기 전 신발장 위에 놓인 새 슬리퍼가 눈에 들어왔다. 지난달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불시 점검을 했을 때 두고 간 것이다. 우리 집 슬리퍼는 발이 불편해서 못 신겠다며 편한 걸로 사오라고 시켰었다. 38,000원을 주고 사왔더니 딱 한 번 신고는 너무 딱딱하다며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나는 그 슬리퍼를 집어들어 현관 앞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밖에는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4월의 서울은 여전히 쌀쌀했고 빗방울이 얼굴에 닿아 따끔거렸다. 우산을 쓰지 않고 그대로 지하철역까지 걸었다. 지옥철이라 불리는 출근길 지하철은 사람들로 미어터졌다. 나는 양복 입은 두 남자 사이에 끼어 싸구려 향수 냄새와 아침에 먹은 김밥 냄새가 뒤섞인 공기를 마셔야 했다. 어떤 아저씨의 딱딱한 서류 가방 모서리가 내 허리를 계속 찔러댔지만 피할 공간조차 없었다. 그렇게 40분을 버텨 회사에 도착했다. 내 자리는 창가 구석이라 바깥 도로가 보였다. 비는 계속 내리고 도로는 차들로 꽉 막혀 경적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시스템에 접속해 어제 다 하지 못한 보고서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반, 전화가 왔다. 여행사였다. 안녕하세요, 서은성 고객님. 요청하신 제주도 여행 패키지가 모두 정상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환불은 3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더 필요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 없음. 정환 씨는 아직 모른다. 시어머니도 모른다. 내 여행에 숟가락 얹으려던 도련님도 아직 모른다. 그들의 현금 인출기가 파업을 선언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다. 의자에 몸을 기대자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지나가던 동료가 물었다. 은성 팀장님,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네, 내가 대답했다. 드디어 뭘 좀 깨달았거든요. 동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웃으며 지나갔다. 점심시간, 나는 혼자 회사 근처 편의점으로 갔다. 김치볶음밥 도시락과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서 창가 자리에 앉았다. 밥알은 좀 딱딱했지만 꿀맛이었다. 이 밥은 온전히 나를 위한 것이었으니까. 시댁에 보낼 돈 아끼려고 싼 도시락이 아니다. 정환 씨 입맛 맞추려던 메뉴도 아니다. 다음 달 도련님이 또 뭘 사달라고 할지 걱정하며 먹는 밥도 아니다. 그냥 나를 위한 밥이다.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와 휴대폰으로 항공권을 검색했다. 제주도가 아니다. 발리다. 비즈니스석, 1인 왕복, 2주 뒤 출발. 가격은 180만 원.
결제하기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3초 정도 머뭇거렸다. 그리고 꾹 눌렀다. 결제 완료 메시지가 뜨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긴장 때문이 아니었다. 너무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것이 터져나오는 희열 때문이었다. 이어서 사내 인트라넷에 접속해 휴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사유란에는 잠시 고민하다 네 글자를 적었다. 일신상의 사유. 오후 2시 13분 폭격이 시작됐다. 첫 번째 전화는 시어머니였다. 회의 중이라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두었는데 화면이 계속 번쩍거렸다. 마치 누군가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것 같았다. 회의가 끝나고 확인해보니 부재중 전화 7통. 발신자는 모두 서머니였다. 나는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 두 번째 전화는 도련님이었다. 화면에 뜬 동욱이라는 두 글자를 빤히 쳐다보았다. 한때는 남편의 동생이라 도련님이라 부르며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이름만 봐도 구역질이 났다. 32 먹은 사지 멀쩡한 남자가 직업도 없이 엄마랑 형수 등골 빼먹으면서 여행까지 공짜로 가겠다고? 나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세 번째 전화는 정한 씨였다. 수화기 너머로 억누른 분노가 느껴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은성,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제주도 예약이 왜 다 취소됐어? 엄마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뭐라고 설명할 거야? 나는 사무용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말했다. 목소리는 고요한 호수처럼 차분했다. 내가 취소했어. 뭐라고? 내가 취소했다고. 당신 미쳤어. 그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게 우리 휴가잖아. 어떻게 상의도 없이 취소를 해? 우리 휴가,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정환 씨, 그 돈 전부 내 카드로 긁은 거야? 비행기표, 호텔, 렌터카, 밥값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나 혼자 돈 내고 나 혼자 준비했는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휴가를 들먹여?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정환 씨가 목소리를 낮췄다. 싸우기는 싫지만 훈계는 해야겠다는 그 특유의 재수없는 말투였다. 은성아, 불만 있으면 말로 하지 왜 일을 이렇게 키워. 엄마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어머님이 왜? 이미 친척들한테 다 자랑해놨단 말이야. 동욱이 데리고 제주도 좋은 리조트 간다고. 근데 취소되면 엄마 체면이 뭐가 돼? 아, 그랬구나. 시어머니는 벌써 이 여행을 자신의 치적으로 포장해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던 거다. 효부 며느리가 모시는 여행, 5성급 리조트, 백수 아들 기살리기 프로젝트. 아마 친척들 단톡방에선 이미 영웅이 되어 있었겠지? 그런데 예약이 취소됐으니 뻥 뚫린 풍선처럼 체면이 구겨진 거다. 아들이나 며느리 걱정이 아니었다. 자기 체면이 문제였던 거다. 그건 어머님 사정이지 내가 말했다. 나랑 상관없어. 얘야, 서은성. 끊어. 퇴근하고 이야기해. 나는 전화를 끊고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버렸다. 사무실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느껴져 카디건을 여몄다. 창밖의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젖은 아스팔트를 비추고 있었다. 눈이 시릴 만큼 반짝거렸다. 메일함을 열자 인사팀에서 보낸 답장이 와 있었다. 서은성 팀장님, 연차 신청 승인되었습니다. 휴가 복귀 후 뵙겠습니다. 나는 그 메일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다음은 뭘까? 퇴근, 귀가, 그리고 정한 씨와의 대면. 위장이 쿡쿡 쑤셔왔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다. 기묘한 기대감이었다. 그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고 싶었다. 나는 정시에 퇴근하지 않았다. 일부러 밤 9시까지 뭉기적거리다가 회사를 나섰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밤바람에서 비냄새 섞인 흙냄새가 났다. 지하철역은 퇴근길보다 한산했다. 나는 문가에 기대서서 어두운 터널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휴대폰은 여전히 비행기 모드였다. 켤 생각은 없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등이 켜져 있었다. 평소 같지 않았다. 이 시간이면 정한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을 테고 현관등은 꺼져 있어야 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자 띠리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거실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정환 씨는 소파에 앉아 얼굴이 흑빛이 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시어머니가 다리를 꼬고 앉아 살색 스타킹을 신은 발을 까딱거리고 있었다. 도련님은 베란다 문 앞에 서서 맥주 캔을 들고 있다가 내가 들어오자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나는 현관에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슬리퍼로 갈아 신고 거실로 들어갔다. 어머, 다들 와 계셨네요. 이웃집 사람에게 인사하듯 평온한 말투였다.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실룩거리는 게 보였다. 서은성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나보다 머리 하나는 작았지만 뿜어내는 기세는 대단했다. 너 지금 제정신이니?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가방을 식탁에 내려놓고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다. 결혼 2년 차에 280만 원 주고 산 75인치 삼성 TV. 살 때는 너무 커서 눈 아프다고 타박하더니 올 때마다 상석을 차지하고 보는 건 시어머니였다. 무슨 짓이라뇨? 나는 시어머니 맞은편 1인용 소파에 앉았다. 제주도 말이야. 시어머니가 꽥소리를 질렀다. 왜 취소했어? 너 일부러 엿먹이려고 그런 거지? 네, 일부러 그랬어요. 내 대답이 너무나 담백해서 시어머니는 순간 할 말을 잃은 듯 했다. 어머니, 내가 말을 끊었다. 그 예약금 전부 제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겁니다. 제가 제 돈 내고 예약했다가 제 마음대로 취소한 건데 시어머니 허락까지 받아야 하나요? 시어머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너 말버릇이 그게 뭐야? 우리 정환이가 너 거두어졌고 우리 집안이 널 며느리로 받아줬는데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거두어졌다. 은혜. 하마터면 웃음이 터질 뻔했다. 어머니, 나는 아주 나지막이 말했다. 결혼 7년 동안 제가 어머니랑 어머니 식구들한테 보낸 돈이 1억 2천이 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은혜라는 게 혹시 그 돈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옆에 있던 정환 씨가 벌떡 일어났다. 은성아, 너 미쳤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갤러리를 열었다. 아까 캡처해둔 수십 장의 사진을 띄웠다. 직접 밥 2017년부터 지금까지 단 1원도 빠짐없이 기록해뒀으니까. 아버님 골프비 580, 도련님 학원비 700, 어머니 용돈 7년치 합치면 8천이 넘어. 제사비, 경조사비, 냉장고 교체, 집수리 비용 하나하나 다 읊어줄까? 나는 휴대폰 화면을 그에게 들이밀었다. 빼곡한 숫자들은 마치 그들에 대한 판결문처럼 선명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베란다 앞에 서 있던 도련님은 맥주 캔을 찌그러뜨릴 듯 쥐고 있었지만 감히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정환 씨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건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식구끼리 돈 계산을 해? 시집 왔으면 내 돈도 우리 집 돈이고 다 그런 거지. 어디서 쌍스럽게 계산기를 두드려. 식구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머니, 이 집 전세금 5억 중에 4억 3천을 제가 해왔어요. 시댁에서 보태준 건 7천만 원이고요. 지난 7년 동안 대체 누가 누구를 거두어줬다는 겁니까?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그리고 내가 쐐기를 박았다. 제주도 여행 경비 230만 원. 전부 제가 야근해서 번 돈입니다.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싶은 사람이랑 갈 겁니다. 취소하든 말든 제 자유입니다. 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하실 자격 없어요?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다. 천하의 불효막심한 년. 내 눈엔 시어머니가 보이지도 않니? 어머님은 제 남편의 어머니지.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 마른 거실 한가운데 떨어진 폭탄과 같았다. 시어머니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통곡을 시작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쩌다 저런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을 망치나. 정한아, 너 뭐하니? 저게 지금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니. 정한 씨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나에게 고함을 질렀다. 서은성, 너 진짜 돌았냐? 당장 엄마한테 사과해. 사과, 내가 되물었다. 지금 나더러 사과하라고? 엄마 면박을 저렇게 줘놓고 사과 안 해? 어머니가 나한테 모욕 줄 때는 당신 왜 가만히 있었어? 야. 됐어. 나는 말을 자르고 식탁 위 가방을 집어들었다. 나 오늘 피곤해서 먼저 잘게. 더 떠들다 가시든지 알아서들 해. 나는 안방으로 걸어갔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과 정한 씨의 고함이 들려왔지만 무시했다. 안방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돌렸다. 문에 등을 기대고 스르르 주저앉았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통쾌해서였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돌아갔다. 나는 침대에 누워 거실의 동정을 살폈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독한 년, 피도 눈물도 없는 년, 저런 게 들어와서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라는 저주가 들려왔다. 정한 씨는 옆에서 범마 진정하세요. 내일 다시 얘기해요. 라며 쩔쩔매고 있었다. 나는 문을 등지고 돌아 누웠다. 베개에서는 여전히 그의 샴푸 냄새가 났다. 조금 전까지는 익숙했던 그 냄새가 갑자기 참을 수 없이 비릿하고 역겹게 느껴졌다. 새벽 1시 15분, 드디어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났다. 시어머니가 돌아간 것이다. 곧이어 정한 씨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무겁고 화가 잔뜩 실린 발소리였다. 안방 문 손잡이가 덜컥거렸지만 잠금 장치에 걸려 열리지 않았다. 은성아, 문 열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서은성, 그가 문을 쾅 치며 소리쳤다. 도대체 어쩔 작정이야? 나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는 몇 번 더 문을 두드리더니 욕설을 중얼거리며 멀어졌다. 거실 소파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 소파에서 잘 모양이었다. 나는 천장을 멍하니 응시했다. 눈이 뻑뻑하고 쓰라렸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 7년 동안 흘릴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렸으니까. 오전 6시 알람이 울렸다. 나는 평소와 똑같이 일어나 씻고 화장을 했다. 거울 속 여자는 조금 초췌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나는 며칠 전 사두었던 리넨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19만 8천 원 할인해서 산 거지만 최근 몇 년간 나를 위해 산 옷 중 가장 비싼 옷이었다. 전에는 명절에 입어야지 혹은 중요한 모임 있을 때 입어야지 하며 아껴뒀던 옷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껴둘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한 씨는 여전히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 쭈글쭈글해진 실내복 차림으로 쿠션에 얼굴을 파묻은 채 코를 요란하게 골고 있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보았다. 32평 아파트. 거실, 식당, 주방, 방 2개, 화장실 2개의 벽에는 우리가 결혼할 때 찍은 웨딩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정한 씨는 활짝 웃고 있었고 내 미소는 어색하게 굳어 있었다. 소파는 내가 고른 것이었고 TV는 내가 산 것이었으며 커튼은 내가 사흘 밤을 새워 직접 바느질한 것이었다. 이 집안의 물건 중 내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 집은 단 한 번도 온전히 나의 것이었던 적이 없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도어락 버튼을 누르고 밖으로 나갔다. 등 뒤에서 철컥하고 문 잠기는 소리가 났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인천공항국제선 출국장은 사람들로 붐볐다. 안내 방송에서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번갈아 흘러나오며 항공편 정보를 알렸다. 나는 탑승구 근처 의자에 앉아 창밖 계류장에 서 있는 거대한 비행기들을 바라보았다. 현실감이 없었다. 발리행 비즈니스석, 1인 왕복, 2주. 내가 정말로 저질러 버린 것이다. 탑승 안내가 시작될 무렵 휴대폰을 켜서 알림을 확인했다. 읽지 않은 메시지 147개. 부재중 전화 135통.
대부분 정한 씨와 시어머니였다. 도련님이 보낸 문자도 몇 개 있었는데 엄마나 형보다는 조금 더 예의를 갖춘 말투였다. 아마 자기가 언여가려던 처지라는 걸 알아서 눈치를 보는 모양이었다. 나는 시어머니가 남긴 음성 메시지 하나를 무심코 눌렀다. 서은성, 너 똑바로 들어. 지금 당장 집으로 튀어와. 너 그냥 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거 횡령이고 도주야. 내가 감히. 나는 삭제 버튼을 눌렀다. 두 번째 메시지도 시어머니였다. 은성아, 애미가 어제는 말이 좀 심했다. 하지만 애미도 다 우리 가족 잘 되자고 한 소리 아니냐. 맘에 담아두지 말고. 응? 너 지금 어디니? 얼른 들어와라. 우리 좋게 이야기하자. 말투는 바뀌었지만 본질은 그대로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다 옳으니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그 뻔뻔한 태도. 삭제. 세 번째는 정한 씨였다. 은성아, 너 도대체 어디야? 엄마 지금 쓰러지셔서 응급실 가셨어. 너 이거 알면 당장 전화해. 나는 이 메시지는 지우지 않았다. 나중에 증거로 쓰기 위해서였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창밖의 서울이 점점 멀어지고 작아지더니 마침내 회색빛 점들로 변해버렸다. 승무원이 카트를 밀고 와 음료를 주문받았다. 얼음물 한 잔 주세요. 감사합니다. 건네받은 유리잔 표면에는 촘촘한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한 모금 들이키자 차가운 기운이 목을 타고 위장으로 흘러들며 정신이 번쩍 들었다. 창밖에는 구름이 마치 하늘에 깐 소미불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 위로 쏟아지는 햇살은 눈이 부시도록 하얗게 빛났다. 비행기는 1만 미터 상공을 평온하게 날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입꼬리가 나도 모르게 스르르 올라갔다. 7년 만에 드디어 나를 위해 살게 된 것이다. 발리의 햇살은 강렬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열기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공항 입국장에는 꽃목걸이를 든 현지인들이 어설픈 영어로 웰컴 투 발리를 외치고 있었다. 호텔에서 보낸 픽업 기사가 내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MS. 서은성. 나는 그에게 다가가 영어로 말했다. 휴가차 왔어요. 혼자서요. 기사는 미소를 지으며 내 짐을 차에 실어주었다. 호텔로 가는 길, 나는 차창에 기대어 밖을 구경했다. 야자수, 끝없이 펼쳐진 논, 오토바이 행렬, 알록달록한 사원들. 공기 중에는 바다 냄새와 향신료 냄새가 섞인 이국적인 향기가 났다. 서울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호텔은 우붓의 숲속, 절벽 끝에 자리 잡은 리조트였다. 객실 테라스는 열대우림을 마주보고 있었고 멀리서 폭포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테라스에 서서 그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시어머니의 전화도, 정한 씨의 짜증 섞인 얼굴도, 뻔뻔하게 빌붙으려는 도련님도 없었다. 오직 나뿐이었다. 발리에 온 지 3일째 되던 날,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성아, 엄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내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왔었어. 나는 수영장 선베드에 누워 수박 주스를 마시고 있었다. 햇살이 수면에 반사되어 보석처럼 반짝였다. 그 여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내가 돈 들고 날랐다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난리를 치더라. 우리 집 대문 앞에 3시간이나 앉아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며느리가 집안 돈을 훔쳐 도망갔다느니 머리 검은 짐승을 거뒀더니 배신을 했다느니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구경하고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었어.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엄마, 그 여자한테 전해주세요. 그 돈, 1원 한 푼 안 빼고 전부 제가 번 돈이라고요. 고소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세요. 안다. 알아. 엄마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렸다. 은성아, 밖에서 지내는 건 괜찮니? 네, 엄마. 나는 눈앞의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좋아요? 그럼 됐다. 내 몸만 잘 챙겨. 엄마 걱정은 말고. 내 아빠가 그 여자 쫓아냈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 은행 앱을 열어 그동안의 송금 내역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나는 꼬박 일주일을 매달려 47페이지에 달하는 혼인기간 재무보고서를 완성했다. 모든 송금 내역에는 스크린샷을 첨부했고 돈을 달라고 독촉하던 문자, 빌려간 뒤 갚겠다는 말 한마디 없던 카톡 내용까지 전부 갈무리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내 개인 자산 증명서를 첨부했다. 결혼 전 모아둔 돈과 지난 몇 년간 그들 몰래 따로 모아둔 비상금, 총 8억 7천만 원. 이 돈이면 서울 강북에 작은 아파트 하나 사서 새 출발하기에 충분했다. 나는 이 파일을 변호사에게 전송했다. 그리고 수영장 선베드에 누워 눈을 감았다. 열대우림의 매미 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정한 씨가 발리까지 날아온 건 10일째 되던 날이었다. 나는 호텔 로비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있었다. 남은 며칠은 바닷가 쪽 호텔로 옮길 생각이었다. 캐리어를 끌고 뒤를 도는데 그가 보였다. 그는 로비 입구에 서 있었다. 눈가는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는 까치집이었으며 며칠째 같은 옷을 입은 듯 셔츠는 꼬질꼬질했다. 은성아.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갈라져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이 남자가 내 평생의 동반자라고 믿었다. 회사 워크숍에서 처음 만났을 때 갓 공무원이 된 그는 의기양양하게 나에게 최고의 삶을 약속했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내 청춘, 내 시간, 내 7년을 전부 그에게 걸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건 초라하고 비겁한 패배자일 뿐이었다. 너 도대체 어쩌자는 거야? 그가 다가와 낮게 으르렁거렸다. 우리 엄마 화병 나서 쓰러진 거 알아 몰라? 화병. 내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슨 병? 고혈압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계셔. 그의 눈에 핏발이 섰다. 은성아, 내가 나한테 불만이 있는 건 알겠는데 어른한테 이러는 건 아니지. 연세도 있으신 분이 충격받으셔서.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천천히 꺼냈다. 이혼 합의서야에 내가 말했다. 난 이미 도장 찍었어. 그는 멍한 표정으로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내가 또박또박 말했다.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해, 걱정 마. 내 돈 1원도 더 안 가져갈 테니까. 이 아파트 전세금, 내 지분이 4억 3천이야. 기여도 따져서 집은 내가 가져가. 너희 집에서 보태준 7천만 원은 현금으로 정산해 줄게. 너. 그리고 내가 말을 이었다. 내가 내 명의로 몰래 만든 신용카드 1,200만 원 연체되어 있더라. 그 빚 변호사 통해서 청구할 거야. 정한 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는 내가 그 카드의 존재를 모를 줄 알았을 것이다. 2년 전 그가 내 신분증을 도용해 몰래 발급받아 흥청망청 긁어댄 카드였다. 작년에 우연히 발견했지만 모른 척하고 있었다. 이제 카드를 뒤집을 때가 왔다. 은성아, 그의 목소리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내 말 좀 들어봐. 오해가. 설명 필요 없어. 나는 이혼 합의서를 그의 가슴팍에 찔러 넣었다. 사인해. 정한 씨, 우리 서로 깔끔하게 끝내자. 그는 손에 쥐어진 서류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달달 떨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호텔 로비를 오가는 관광객들이 우리를 힐끔거리고 수근거렸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은성아,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고여 있었다. 너 정말 이럴 거야? 7년이야.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7년이라고. 그래, 7년. 내가 그를 보며 말했다. 그 7년 동안 내가 너희 집에 돈을 얼마나 썼는지 알아? 1억 2천만 원이야. 야근은 얼마나 했는지 알아? 셀 수도 없어. 명절마다 너희 집 주방에 서서 내가 얼마나 일했는지 알아?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동그랑땡 붙이고 동태전 뒤집느라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 그건. 너 그때 뭐 했어? 내가 쏘아붙였다. 거실에서 술 마시고 TV 보고 내 아빠랑 동생이랑 고스톱 쳤잖아. 나 혼자 그 수십 개 반찬 종지 닦고 뼈다귀 치우고 내 엄마가 식탁에 흘린 국물 자국 닦을 때 너 나한테 힘들지 않냐고 물어본 적 있어? 없어.
거들어준 적 있어? 없어. 나 대신 싫은 소리 한 번 해준 적 있어? 단 한 번도 없었어. 내 목소리는 스스로 놀랄 만큼 차분했다. 지난 7년, 내가 말을 이었다. 나는 너희 가족의 현금 인출기였어. 끈질기게 내 피를 빨아먹으면서 다 빨아먹고 나면 쪼잔하다느니 속이 좁다느니 비난했지. 김정환, 말해봐. 내가 이혼 안 할 이유가 하나라도 있어? 정환 씨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35 먹은 남자가 이영만리 타국 호텔 로비에 서서 어린애처럼 울고 있었다. 하지만 털끝만큼도 불쌍하지 않았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이 아파했고 너무 많이 불쌍해했다. 이번에는 나를 불쌍히 여기기로 했다. 사인해. 내가 말했다. 서울 가면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나는 캐리어를 끌고 그의 옆을 지나쳤다. 뒤는 돌아보지 않았다. 서울에 소식이 전해졌을 때 시어머니는 교회 구역 예배에 참석 중이었다. 아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가 해외 출장을 갔다. 우리 며느리가 능력이 좋다며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을 것이다. 그때 정환 씨의 전화가 걸려왔고 울음 섞인 목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왔으리라. 엄마, 은성이가 이혼하재. 그 카드빚도 다 알고 있어.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이 눈에 선했다. 얼굴은 사색이 되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꼬고 앉아있던 다리는 힘이 풀려 후들거렸겠지. 옆에 있던 교인들이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한테 무슨 일 생겼어요? 하고 물으면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했겠지만 덜덜 떨리는 손은 감출 수 없었을 것이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질 것이다. 상관없었다. 이혼 조정 기일은 서울에서 보기 드물게 맑게 갠 날이었다. 나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옅은 화장을 했다. 머리는 낮게 묶어 단정하고 전문적인 인상을 주었다. 내 옆에는 변호사가 47페이지짜리 재무보고서를 소설책처럼 들고 서 있었다. 가정법원 조정실은 크지 않았다. 미색 벽지는 세월의 발에 누르스름했고 천장의 형광등은 웅웅거리는 소리를 냈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의자가 3개씩 놓여 있었고 가운데에는 안경을 쓴 중년의 조정위원이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정환 씨는 이미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낯빛은 흑빛이었고 살이 많이 빠져 10년 된 낡은 외투가 헐렁해 보였다. 그는 내가 들어오자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다. 그녀는 내가 들어서자마자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우리 정환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래? 고작 여행 한 번 못 갔다고 이혼을 해? 이혼녀 딱지 달고 어디서 재취자리나 얻을 줄 알아? 조정위원이 미간을 찌푸렸다. 어머님, 조용히 하세요. 여기 법원입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삐죽거렸지만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짙은 자주색 카디건을 입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꽤 관리를 잘 받은 얼굴이었다. 보나마나 내가 매달 준 용돈으로 마사지를 받았겠지. 나는 시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고 재무보고서를 조정위원에게 건넸다. 위원님, 이건 제가 결혼 생활 동안 정리한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온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보시다시피 제 결혼 후 순수입의 63%가 피신청인 가족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이 보고서를 넘기며 훑어보기 시작했다. 시아버님 골프 회원권 연회비 내가 덧붙였다. 580만 원 시동생 학원비, 700만 원 후 피신청인의 어머니에게 매달 보낸 고정용돈, 7년 누적 8천만 원 이상. 그 외 제사비용, 경조사비, 가전제품 교체 비용. 나는 잠시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총액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조정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정환 씨는 깍지 낀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마 아내가 자기 집에 쓴 돈이 자기 연봉보다 많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을 것이다.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붉어졌다 푸르러졌다 하며 수시로 변했다. 그녀가 입을 열어 뭐라 항변하려 하자 내 변호사가 차갑게 말을 잘랐다. 이 돈들의 사용처를 증빙하실 수 있습니까? 변호사가 안경을 추어 올렸다. 아니면
법원에서 이 금액들을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아니라 부당이득으로 판단하게 하시겠습니까? 시어머니는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평생 누군가 자신에게 법의 언어로 따져 물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녀의 세상에서 며느리의 돈은 곧 시댁의 돈이었고 아들이 며느리를 얻은 건 공짜 파출부 겸 현금 인출기를 들여온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 하지만 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보고서를 다 읽은 조정위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위원은 시어머니와 정환 씨를 번갈아 보며 물었다. 피신청인 측, 이 금융기록에 이에 있습니까? 정환 씨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려 하자 정환 씨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엄마, 그만해. 너 왜 이러니? 이게 다. 그만하시라고요. 정환 씨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우리가 졌어. 그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나는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우리가 졌다. 아니, 너희가 진 것이다. 나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다. 그저 이 게임이 처음부터 불공정했다는 걸 깨닫는데 7년이 걸렸을 뿐이다. 판결문이 나온 날, 나는 변호사 사무실 휴게실에 홀로 앉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구름이 낮게 깔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다. 도로 위에는 차들이 꼬리를 물고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을 짊어지고 바쁘게 움직였다. 변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와 서류 봉투를 건넸다. 서은성님, 판결 결과 나왔습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다.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마포구 소재 아파트는 원고의 소유로 한다. 피신청인은 원고에게 재산 분할 차액금 7천만 원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피신청인이 원고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미결제 금액 1,200만 원은 피신청인 본인이 변제할 책임이 있다. 마지막 줄을 읽을 때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쌍방은 이혼에 합의하였으므로 본 조정은 성립되었다. 합의 이혼. 이 네 글자를 보기 위해 7년을 기다렸다. 이혼 판결이 난 그달, 시댁의 가게 경제는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내가 매달 꼬박꼬박 보내던 용돈이 끊기자 시어머니의 피부과 회원권도 시아버지의 골프 모임도 더는 유지할 수 없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시어머니가 그때 그 미친년을 못 잡아서 이 사달이 났다며 시아버지를 들들 볶았고 시아버지는 혈압이 올라 사흘간 입원했다고 했다. 가장 큰 타격은 도련님 동욱 씨의 결혼이었다. 여자 쪽 집안에서 신혼집 전세금으로 3억을 요구했다. 3억이라니. 시어머니는 정환 씨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 그 아파트 팔아서 동생 전세금 좀 해줘라 라고 했다. 그제야 정환 씨는 그 아파트의 소유권이 나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실토해야 했다. 그는 빈털털이었다. 집도 내 것, 차도 내 것, 예금도 내 것, 그에게 남은 건 월 280만 원짜리 공무원 월급뿐이었다. 그 돈으로 카드 빚을 갚고 부모님 생활비 보태고 자기 살 월세까지 내야 했다. 그는 결국 고시원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한평 남짓한 방,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인 곳, 공용 샤워실과 공용 화장실을 써야 하는 곳, 35살 공무원이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고시원 쪽방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삶.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가 후회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나는 상관없었다. 반년 후 어느 주말, 나는 청담동의 한 카페에서 모처럼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창밖으로 넓은 대로가 보였고 길가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세련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오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티라미수를 주문했다. 통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따스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내려다보니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였다. 은성아, 나 500만 원만 융통 안 될까? 동욱이 결혼 문제 때문에 집안이 난리도 아니야. 엄마도 편찮으시고. 나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은성아. 아직도 나를 은성이라고 부를 배짱이 있다니. 이혼 후 이런 문자가 벌써 7, 8통은 온 것 같았다. 핑계는 매번 달랐다. 동욱이 결혼, 엄마 병원비, 급한 회사 일.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다. 돈 달라는 것.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이런 문자를 보내는지 궁금할 지경이었다. 나는 커피잔을 들어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다. 쌉싸름한 커피 향이 입안에 퍼졌다. 창밖으로 젊은 커플이 손을 잡고 지나갔다. 여자가 까르르 웃는 소리가 봄날의 풍경처럼 싱그러웠다. 나는 문자를 캡처해서 친구들 단톡방에 올렸다. 얘들아, 이거 이혼하고 몇 번째 구걸인지 맞춰봐.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단톡방이 폭발했다. 와, 8번째 아니야? 지난달에도 연락 왔었잖아. 진짜 철면피다. 철면피. 존경스럽네. 언니, 절대 대꾸하지 마. 저런 인간들은 밑 빠진 독이야. 나는 피식 웃으며 그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추가하고 대화방을 삭제했다. 카페 스피커에서는 경쾌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색소폰 소리가 나른하고 여유로웠다. 의자에 몸을 깊숙이 기대고 눈을 감았다. 음악 선율에 몸을 맡기자 온몸의 긴장이 풀렸다. 이게 지금의 내 삶이었다. 혼자. 그리고 자유. 3년 후. 나는 강남의 한 외국계 기업 사무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34층 높이에서 바라보는 강남은 화려했다. 불을 밝힌 빌딩 숲,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차량 불빛, 멀리 한강다리의 무지개 조명까지. 모든 것이 활기차고 눈부셨지만 더는 나를 짓누르지 않았다. 똑똑 노크 소리가 났다. 서 이사님, 비서가 문을 빼꼼 열었다. 내일 오전 회의 자료 준비해 뒀습니다. 지금 확인하시겠습니까? 나는 뒤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책상 위에 두세요. 이따 볼게요. 서 이사. 이 호칭에 익숙해지는데 3년이 걸렸다. 이혼 후 나는 이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했고 재무이사가 되었다. 연봉은 2배 넘게 뛰었고 개인 사무실과 전담팀, 그리고 법인 카드까지 생겼다. 더는 궁상맞게 살 필요가 없었다. 돈 아낀다고 3년 된 옷을 기워 입을 필요도, 커튼 공인비 아끼려고 밤을 새울 필요도, 시댁에 보낼 돈이 모자랄까 봐 가계부를 쥐어짜며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었다. 3년 사이 나는 내 명의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신혼집이었던 그 아파트는 팔아버렸다. 그 돈으로 강북에 조금 작지만 더 아늑하고 전망 좋은 집을 샀다. 방 2개, 거실 하나. 채광이 좋고 창밖으로 작은 산이 보이는 집이었다. 주말이면 요가를 하거나 친구들과 맛집을 찾아다니고 영화를 봤다. 때로는 혼자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제주도, 발리, 일본, 유럽.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 누구의 허락도 없이 떠났다. 이게 내 삶이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자유롭고 행복한 삶.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나는 제주도의 5성급 리조트에 와 있었다. 수영장 선베드는 푹신했고 햇살은 따뜻했다. 바닷바람에 섞인 짠 내음이 기분 좋게 코끝을 스쳤다. 선글라스를 낀 채 눈을 감고 파도가 갯바위에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온몸이 나른하게 풀어지는 기분이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엄마가 보낸 뉴스 링크였다. 이거 한번 봐라. 링크를 누르자 사회면 기사가 떴다. 제목은 노원구 30대 남성, 부양료 문제로 노모에게 피소. 스크롤을 내리자 사진이 보였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나는 단번에 그를 알아볼 수 있었다. 10년 된 그 낡은 외투, 퀭하게 들어간 눈, 피로에 찌든 얼굴. 정환 씨였다. 기사 내용은 기가 막혔다. 전 시어머니가 아들이 부양료를 주지 않는다며 법원에 고소한 것이었다. 법정에서 정환 씨는 이렇게 절규했다고 한다. 돈이 없어요. 집은 전처가 가져갔고 차도 팔았고 지금 고시원 월세 내기도 벅차다고요. 기사를 더 내려보니 후속 내용도 있었다. 도련님 동욱 씨의 결혼은 8개월 만에 파탄났다. 이유는 신부 측에서 시댁이 마이너스 자산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시아버지는 병원비 빚더미에 앉았고 시어머니 연금은 턱없이 부족했으며 남편인 정환 씨는 이혼 후에도 카드 빚을 갚느라 허덕이고 있었다. 게다가 동욱 씨 본인은 여전히 백수였다. 신부 측은 상황 파악이 끝나자마자
칼같이 손절하고 떠났다. 이혼 후 동욱 씨가 챙긴 돈은 한 푼도 없었다. 신혼집 전세금은 전부 여자 쪽에서 해온 것이었으니까. 나는 그 기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휴대폰을 덮고 다시 눈을 감았다. 얼굴 위로 쏟아지는 햇살이 따스했다. 코코넛 오일 향이 섞인 바람이 불어왔다. 수영장에서는 아이들이 물장구를 치며 놀고 있었고 은방울 굴러가는 듯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문득 7년 전에 내가 떠올랐다. 야근하고 돌아와서도 시어머니 호출에 불려가 전을 부치던 여자. 가족 모임 때마다 혼자 그릇을 닦던 여자. 돈 아끼려고 싸구려 소파를 사고 밤새 커튼을 만들던 여자. 여행 갈 때 자기 좌석 하나 가질 자격조차 없었던 여자. 지금은 어떤가? 나는 시어머니가 그토록 오고 싶어 했던 그 5성급 리조트 스위트룸에 묵으며 마사지를 받고 먹고 싶은 걸 먹고 하고 싶은 걸 하며 누워있다. 그들은 어떤가? 어미가 자식을 고소하고 며느리는 도망갔으며 큰아들은 고시원에 살고 작은아들은 이혼당했다. 온 가족이 돈 때문에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라는 거겠지? 종교를 믿어서가 아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다. 남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다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다. 직원이 다가와 음료가 더 필요한지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샴페인 한 잔 주세요. 샴페인 잔 속에서 기포가 보글보글 올라왔다. 마치 작은 요정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잔을 들어 햇빛에 비춰보다가 한 모금 마셨다. 차갑고 달콤하고 향긋했다. 수영장 저편에서 누군가 걸어왔다. 깔끔한 차림의 남자였다. 37, 8쯤 되어 보였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몸 관리가 잘 된 태가 났다. 그가 영어로 말을 걸어왔다. 실례가 안 된다면 한 잔 사드려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등 뒤로 쏟아지는 햇살이 금빛 테두리를 만들어 눈이 부셨다. 문득 발리 공항에서 기사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휴가차 왔어요. 혼자서요. 그때의 나는 도망치고 있었다. 숨막히는 집구석에서,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현금 인출기 취급당하던 나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있었다. 지금은 나는 도망치는 게 아니다. 즐기고 있다.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내 삶을. 나는 미소를 지으며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다. 왜 안 되겠어요? 어차피 휴가 중인거려. 그도 마주 웃으며 옆 선베드에 앉았다. 석양이 지기 시작하며 수영장 물빛을 황금색으로 물들였다. 따뜻한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먼 바다 위로 갈매기 몇 마리가 끼룩거리며 날고 있었다. 나는 선베드에 몸을 기대고 황금빛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 135통의 부재중 전화는 이제 다른 세상의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다. 7년의 현금 인출기 생활은 이미 덮어버린 낡은 장부가 되었다. 김정환의 아내라는 여자는 이미 죽었다. 살아남은 건 서운성이다. 오직 서운성. 자유롭고 행복하며 더는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는 서운성. 나는 샴페인 잔을 들어지는 해를 향해 소리 없는 건배를 보냈다. 지난 3년을 위하여. 내 남은 생을 위하여. 그리고 드디어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된 나를 위하여.